중국은 의료보험은 이거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정책을 결정할 때 안 좋은 조건 세 가지를 다 갖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정부 부서가 영역 다툼이 심해요. 그 의료보험과 관련된 모든 국무원 부서들 있죠. 거기서 관련돼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많이 걸려 있어갖고 16개 부서가 관련돼 있어요. 두 번째가 이거는 잘못하는 거에 따라서 잘못하면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제약회사, 도매점, 소매점, 약값을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이거에 목을 매는 사람이 최소한 600만 명이 지금 목을 매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념대련, 의료개혁을 시장에 맡겨야 된다. 아니다. 사회주의 전통에 따라서 국가가 주도해야 된다. 이 싸움 때문에 정책만 결정하는데 그래서 4년이 걸렸고 어렵다 보니까 시험 실시를 조금 하게 되고요. 그것까지 지금 1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3프로TV 특별 시리즈 조영남 교수의 중국통 시즌2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중국의 중앙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중국이 어떤 방법으로 통제들을 또 하고 있는지, 오늘은 조금 더 흥미롭게 사례 위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국통 조영남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뭐 중국으로부터 전화 받으신 건 없으시죠? 예, 아직 네. 그 정도 강도가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세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재미난 얘기로 네.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 우리 중국통 이 방송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중국통 한번 나도 책으로 좀 자세히 읽어볼까 이런 분들 있으셨잖아요. 근데 조금 책이 아마 3권 다 하면 거의 2,000페이지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1,900페이지 뭐 이렇게 되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읽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어렵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압축본이라고 할까요? 이게 엑기스만 골라낸 그런 게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예, 이 3권 한 2,000페이지 되는 거를 300페이지로 줄여서 학문적으로도 충분히 깊이가 있지만 또 읽기에도 훨씬 편하실 만한 수준의 요 정도 단행본으로 한 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읽는 중국의 통치 체제, 중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요 책 한 권이면 아마 보통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은 원래 있는 그 3권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더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조영남 교수와 함께 중국의 통치 체제, 특히 그 국민들을 어떻게 이제 통제를 하는지. 지난번에 잠깐 뭐 얘기는 해주셨습니다만 뭐 의료 개혁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코로나19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사실 밖에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바깥에서 보는 거랑 그러니까 이제 항상 중국을 볼 때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있다. 네. 하나는 영업적인 측면, 네. 또 하나는 발전적인 측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오늘은 두 가지 사례를 볼 건데요. 네. 하나는 이제 평상시에 중국이 아주 중요한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는 거가.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상시. 그래서 우리 뭐 사실 좋은 기억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례니까 네. 코로나19를 어떻게 통제했는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사례를 갖고서 중국 정부가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전에 먼저 그냥 간단하게만 네. 이게 이제 중국 정부 구성입니다. 네. 그림이고요. 네. 그냥 이렇게 생겼다. 그냥 보시면 되고요. 네. 참고로 중국은 연방제가 아니라 중앙 정부가 그 최고 행정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전 세계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은 방대한 행정기구일 겁니다. 상주 인구가 4만에서 5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국무원이 네. 이 4만에서 5만이면 웬만한 중소도시급이거든요. 이제 그 정도 인원이 14억 인구를 그렇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됐다.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중국 정치를 이해하려면 이 두 네. 가지는 좀 상식적으로 좀 나눠보는 게 좋습니다. 하나가 네. 뭐냐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인데 네. 이제 하나는 집단 지도제다. 다른 말로는 위원위 제도라고 그러고요. 이것도 우리나라에도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우리나라 국회. 국회에서 결정을 할 때는 아시겠지만 다수결을 결정하잖아요. 네. 국회의장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국회의장은 그렇죠. 사의자고요. 예. 그래서 중요한 정책은 다 거기 있는 모든 소속원이 토론하고 심의하고 그래서 가장 좀 합의가 해야 되고 안 되면 표결로 하는. 네. 이것도 이제 중국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집단 지도제라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바로 공산당과 그다음에 전국인대와 지방인대 이제 오늘부터는 칭호를 이제 의회라고 하겠습니다. 워낙 국가 권력 기관인데 그래서 공산당과 그 의회는 이렇게 집단 지도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시진핑 총석이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내지는 시진핑 총석이랑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봤을 때 누가 더 권한이 있을까? 권한? 예, 누가 더 권력이 있을까? 정프로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시진핑이 1등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런 느낌이 솔직히 안 들어요. 에? 저는 오히려 트럼프가 훨씬 힘이 세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일단 트럼프 장관들 있잖아요. 네. 장관 청문회를 거치긴 하지만 네. 임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진핑은 못해요. 장관 그 주요 위원들 임명을 못해요? 예. 어떻게 하는 거냐? 장관급은 정치국에서 토의해서 정치국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정치국을 근데 시진핑이 결정할 거 아니에요? 못해요. 정치국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네. 24명 있거든요. 네. 24분의 1. 한 표입니다. 한 표. 시진핑도? 그럼요. 아닌 것 같죠, 뭔가. 아니 중국엔 일단 야당이 없잖아요. 아, 그게 아니라 중요한 문제는 다 당에서 결정하는데 네. 공산당의 정책 결정 방식은 개인이 못하게 돼 있어요. 아. 지금도 그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규정이 안 바뀌어서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뭐 하는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트럼프가 시진핑보다 힘이 훨씬 세다. 단 차이가 있다라면 네. 트럼프는 이제 한 번밖에 못 하는데 4년밖에 시진핑은 3번 하는 거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시진핑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사권만 관련해도 차관급 있잖아요. 네. 차관급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거고요. 네. 장관급은 정치국에서 논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거는 맞을 수도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시진핑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안 그렇다고 봐요. 그러면 마오쩌둥이랑 비교할 때 시진핑 권력이 더 형편없어요. 형편없을 수준이에요? 아이, 그 마오랑은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그 아, 마오는 그래요? 어느 정도냐면 정치국 1958년 이후에는요. 네. 정치국 회의에 잘 안 들어갔어요. 아 그냥 본인이 알아서 그냥 결정하고. 그게 아니라 니네 알아서 해. 아 니네 알아서 해. 아니, 알아서 논의해. 그리고 그 논의된 결과를 갖고 와 보고해. 류샤오치나 쩌얼라이가 비행기 타고 저 지방에서 쉬고 있는 마오쩌둥한테 보고했어요. 네. 마음에 들면 오케이, 안 들잖아요. 그럼 얘기를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다시 가서.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마오쩌둥은 그 공산당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시진핑과는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요? 반면에 시진핑은 공산당의 규정 내에 있어요. 그리고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든지 정치국의 규정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 걸 이름하여 다 다수결제 내지는 집단 지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시진핑 네. 1인 체제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네. 다른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언론 같은 데서 시황제 뭐 이제 이런 거 보는 저는 거. 동의를 못해요. 그래요? 계속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중국의 규정이 바뀌었다거나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하는데 네.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도 흔들릴 수 있는 거고요. 공산당을 제외한 야당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공산당 내부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토론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게 하나의 방식이고요. 네. 그거에 반해서 또 하나의 방식은 네. 수장 책임제, 우두머리 책임제라고. 네. 이건 뭐냐? 우두머리가 결정하면 끝이에요. 뭐예요? 그게 중국에서는 어떤 거냐면 네. 정부, 국무원. 우두머리라는 게 한 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한 명. 한 명 맞아요? 예를 들어 국무원이 있잖아요. 중앙정부. 네. 거기는 총리 책임제입니다. 총리가 결정하면 끝. 끝이에요. 그래서 회의는 해요. 거기서 상무회의 있고 예. 저 국무원 전체회의가 있거든요. 예. 근데 회의는 논의를 하는 거지 결정은 총리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중국의 군 지도 조직인 중앙군사위원회. 네. 거기도 주석 책임제입니다. 거기서 이제 정식 정원이 7명인데 네. 논의는 해요. 네. 결정은 시진핑이 합니다. 그래서 논의의 구속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넘버원이 중국에서는 네. 중앙군사위 주석인 총석이 네. 그다음에 공산당 총석이 시진핑이고 네. 넘버 2가 총리라고 하는 이유가 국무원을 총리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이 굉장히 센 겁니다. 힘이 세네요, 그러면. 그래서 네. 이 총리가 힘이 있을 때는 네. 옛날에 예를 들어서 후진타오 네. 총석이 때는 후진타오하고 원자바오 총리 있을 때 예. 원자바오 총리가 행정뿐만 아니라 경제관리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에 대한 중요한 걸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네네네. 그럴 때는 책임 총리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두 가지 제도가 있다. 네. 그리고 총리도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굉장히 힘이 있을 수 있다.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히려 결정 방식이 다르다.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사례를 두 가지를 볼 텐데 네. 그냥 보면은 그냥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네. 근데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로 끝날 수는 없고 네. 이제 틀을 갖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중국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정책 결정 방식이. 정책 결정 방식인데 이제 그거는 이렇게 우선은 일상식이 하는 게 있고 예.
또 그다음에 위기 시기에 하는 예. 방식이 다르고요. 그래서 일상 시기의 방식이 3개, 예. 위기 시기에 하나. 그래서 일상 시기의 방식을 이제 제가 분석을 했을 때 관료 방식, 운동 방식, 실험 방식 이렇게 이름은 제가 붙였는데 관료 방식은 한국이랑 똑같아요. 예. 그냥 사실은 이제 제가 학교에서 비교 정착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예. 그 보통 선진국은요. 그 정권이 바뀌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가건 예. 뭐 영국 같은 경우 노동당에서 보수당으로 가건 예. 예산의 80에서 85%가 안 바뀌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도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는 아마 제가 볼 땐 봐야 돼요. 제가 이제 한국 정치는 아니라 예. 잘 모르는데 거의 85%는 안 바뀐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 정권이 바뀌어봤자 정권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뀐다는 건 예산의 변동이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산 변동이 15%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85%는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가던 대로 가는 거고. 예, 그게 바로 관료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15 정도 왔다 갔다 하지만. 예, 되게 선진국은 그래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처럼 이상한 사람이 나오면 예. 그 퍼센트리가 높아질 거라고 좀 봐요. 예. 근데 어쨌든 그걸 관료 방식이라고 해요. 그럴 때는 정부가 주체가 돼서 예를 들어서 교육 정책, 환경 이런 거 있잖아요. 일상적으로 하는 거. 이건 굳이 공산당은 말대로 큰 방향만 정해주지 개입 안 해요. 네네네. 제가 볼 때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책의 80%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저번에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게 전체 공무원 중에서 62% 정도가 국무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관료 방식. 예. 우리랑 똑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한국엔 잘 없는 운동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 소위 마오쩌둥 시대에 동원하는 것. 문화 대혁명할 때 전 국민 동원하고 대학 진할 때 전 국민 동원하는 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2018년 시진핑 집권 2기 때 네. 재미난 게 있었는데 그 한국말로 표현하면 범죄 소탕 작전이에요. 네. 중국은 정기적으로 그걸 해요. 범죄 소탕 작전. 그거를 전 국민이 동원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네. 그건 딱 이제 방침이 정해지고 공산당 중앙에서 결정하고요. 네. 그러면 그 범죄 소탕 작전 영도수조라는 게 딱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공산당, 정부, 그다음에 법원, 검찰 다 동원돼요. 네. 그래서 보통 2년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도 뭐라고 하느냐? 신고하라. 아니 평소에도 할 거 아니에요? 그거랑은 달라요. 달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범죄와의 전쟁? 예, 범죄와의 전쟁인데 그거를 2년 동안 대거 동원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네. 시작하기 전에 2달 동안 뭐라고 하느냐? 범죄자들 자수 기간을 줘요. 지금 자수하면 조금 봐줄게. 예. 근데 만약 자수 안 하고 걸리잖아요. 가중처벌이라고. 그게 바로 이제 유명한 범죄와의 전쟁, 범죄 소탕 작전인데 정기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자수하면 예를 들어 비유하자면 한 2년형 받을 걸 거기서 걸리면 5년형을 받고. 신기하네. 왜 그렇게 해?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네. 운동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 이런 거는 시진핑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뭘 했느냐?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주변 폭력배 속탄 작전을 했어요. 3년 동안. 굉장히 세게.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범죄자들이 하도 많아갖고 네. 예약 자수를 하는. 자수를 예약해야 돼요. 너무 많이 해서. 그때 자수한 사람도 많긴 많군요.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그때 주로 했던 게 뭐냐면 관광지에서 이렇게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 동네 술집에서. 삥 뜯고 뭐 이런 사람들. 바로 그런 거. 예. 우리식으로 하면 생활폭력이에요. 예. 그거 싹 3년. 우리식으로 하면 이거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이거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겠죠. 네, 그것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는 거. 이게 운동 방식이에요. 그래요? 예. 또 예. 환경도 마찬가지. 환경보호. 환경보호도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배출량 딱 정해놓고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이제부터 저 고등어 집에서 굽지 마라 이렇게 한번 하고 그런 걸 포함해서 네.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이 지금도 종종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저번에 산하 제한 정책 이것도 운동 방식이에요. 이건 전 국민이 다 동원되고요.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게 가끔씩 있어요. 이게 다른 나라엔 잘 없는데. 그러게요. 그리고 대신 운동 방식은 주로 언제 쓰이나 위기 시기 때. 비상 시기 때 전 국민이 동원하는. 그래서 이따 우리가 살펴볼 코로나19에서는 네. 위기 방식이 동원돼서 전 국민이 다 동원돼서 대응하는. 보시면 알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방식 이것도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실험 방식이라고 해서 실험? 예, 실험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혹시 정프로님 그거 들어보셨어요? 그 중국의 개혁 개방과 그 소련 동유럽 개혁 개방의 차이점 해갖고 동유럽의 개혁 개방은 충격요법이다. 충격요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 개혁 개방이라는 게 바로 개인적 소유제도, 시장제도, 대외 개방, 분권화
지난 네. 시간에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죠? 그걸 개혁 개방해 그러는데 네. 요거를 소련 같은 데서는 1년 반 만에 했어요. 전국적으로 그냥 그냥 한 번에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기업을 있잖아요. 어떻게 민영화를 시켰느냐? 그냥 우리 사주로 그냥 나눠서 버린 거예요. 아. 이걸 충격요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결과는 쫄딱 망했죠. 네. 그래서 유럽도 망했고, 소련도 망했고, 동유럽 다 실패했어요. 네네. 반면에 중국의 방식은 점진적인 방식이라고 해서 네. 그거를 10년에 걸쳐서 했어요. 그래서 그걸 중국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돌을 더듬으면서 강을 건넌다. 모저 스터우고 돌을 만지면서 강을 건너.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중국에서 처음에 개혁 개방을 시작한 게 전국을 다 개방해버리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4군데만 지정했어요. 아. 들어보셨죠? 심천이라고. 예. 그래서 광동성에 3개, 복건성에 하나. 그 이유가 광동성에 3개를 한 거는 홍콩과 동남아시아 화교자본. 복건성을 한 거는 아시죠? 대만. 네네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그래서 4개 처음에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5년을 하고 나서 대성공을 거뒀어. 그리고 그 4개 그 경제 특구에서는 자본주의 방식으로 운영해 버렸어요. 아, 그 이제 확산을 시키는구나. 네. 그래서 대성공을 거뒀다라는 게 네. 성장률이 엄청나게. 네.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에 1985년에 14개 도시로 확대해요. 네네네. 그때 우리 이제 기업들이 많이 투자한 청도라는 데 들어보셨죠? 네. 칭다오, 맥주. 칭다오. 네. 그다음에 대련. 네. 여기도 다 들어가거든요. 네. 14개를 또 확대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성공을 하자 1990년대 초반에 140개로 그걸 늘려요. 이게 점진적인 방식이에요. 네네네. 그럼 뭐 충분히 설득력이 있네요. 그건. 네, 그래서 그 소련과 동유럽 방식이 충격요법이라면 중국의 방식은 점진적인 방식이다. 또 하나 재밌는 게 요새 뭐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갑자기 중국이 딥식스부터 시작해갖고 아유. 첨단 분야 이것도 30년에 걸쳐서 한 거예요. 이것도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어떻게 하느냐. 예. 맨 처음에는 1996년에 시작했어요. 지금 뭐 집시크 이런 일들이? 예. 1996년에 시작한 거예요. 예? 그때 뭐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혁신을 기반으로 한 네. 경제 전략 해갖고 그때 중국 국무원이 네. 결정해서 추진했어요. 근데 자신도 없고 네. 기반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3개 도시에만 지정했어요. 네. 북경, 상해, 심천. 예? 혹시 북경의 중간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해서 아, 그런 데가 있어요? 네. 북경에 있어요? 아, 그럼요. 베이징 북경대학교 있고 인민대학교, 청와대학 있고 그래서요. 중국의 주요 대학들이 다 있고 중국의 첨단 모든 건 다 거기서 시작했어요. 아, 북경에서 시작해요? 네. 그래서 북경하고 상해하고 심천 예. 요 세 군데를 바로 혁신주도 발전 전략이 시범적으로 해갖고요. 핵심 내용은 뭐냐면 벤처타운을 만들고 네. 엔젤 펀드 천문학적으로 대주고 하겠다는 사람 혜택 주고 네. 이거 딱 10년 했어요. 96년부터? 네. 네. 그러니까 그게 2006년까지 대성공을 거뒀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전국으로 확장시켰어요. 내용은 뭐냐. 인구 200만에서 300만 있는 도시에 다 벤처타운을 만들고 예.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돈 되고 성에서도 돈 되고 이렇게 해갖고 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서 10년 동안 했는데 역시 대성공을 거뒀고 그 결과물이 우리 이제 나온 거예요. 정프로님이 아시는 중국제주 2025 예. 그게 2015년이거든요. 20년 동안 한 혁신주도 전략의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이제 산업화시킨 게 바로 중국제주 2025. 네. 그래갖고 10개 분야를 딱 정해서 그 분야를 개발시키는. 와. 이게 30년 동안 대표적인 실험 방식이에요. 이제 그 30년 동안에 한국이나 뭐 미국처럼 네. 정권이 바뀌지도 않고요. 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개인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당이 통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일관성 있게 쭉 가겠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고요. 네. 그중에서 일부는 뭐 술값으로도 갔겠고 또 일부는 뭐 누가 또 네. 입마에 포켓 했겠지만 했겠지. 이제 그게 현재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험 방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3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이제 일상에서 예. 그다음에 비상시기에는 예. 이 3가지 방식 중에서 유일하게 사용되는 게 운동 방식입니다. 아.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운동 방식일 때는 특징이 뭐냐? 정부는 집행밖에 못 해요. 모든 결정과 모든 방침은 다 공산당 중앙이 딱 가져가요. 그래서 공산당 중앙이 딱 가져가서 결정하고 네. 그러면 정부는 집행하고 그다음에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이건 공산당이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네. 공산당원, 공산당 조직, 군, 인민해방군, 네. 그다음에 일반 뭐 노동조합 연합회, 분여연합회 있잖아요. 이런 모든 인민단체들이 총동원되는 이게 운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 방식에 따르면 다른 나라는 쫓아올 수가 없어요.
아 그렇겠죠. 전 국민을 네, 이렇게 그래서 동원할 그 수 코로나 없는. 시걸 보면 예. 저게 어떻게 가능하는지 볼 겁니다. 예,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가 사전 공부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어떻게 이제 관료 방식에 따라서 했나 네. 이제 워낙은 그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본의 아니게 이거 할 때 이제 한국에서 의료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의사충원. 아, 네네네. 이걸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의대 정원 뭐 2,000명 네, 늘린다. 늘린 거 뭐 이거. 예. 그거 했다가 난리를 폈는데 예. 이제 중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시작한 개혁 개방이 성공을 거두면서 예. 1990년대 들어온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국유 기업이 다 개혁을 해서 예. 민영 민간. 기업으로 바뀌죠. 이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에서도 의료보험 제도가 다 무너진 거예요. 아. 그래서 1990년대 후반기 가면 있잖아요. 네. 전체 노동자 중에서 그 당시 인구가 이제 그 11억 이랬는데 네. 12억 이랬는데 의료보험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1억도 안 돼. 1억. 나머지는 그런 의료보험이 없었어요. 그 나라에서 안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 그 민영으로 다 돌리면서.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농촌도 전에는 집단 농정했을 땐 거기서 다 해줬는데 예. 그게 이제 저 호별 영농 예. 가게 중심으로 한 영농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러면서 네. 농촌도 다 깨져버렸어요. 이게 이제 1990년. 그래서 그거를 여기 제가 재미난 포스터를 갖고 왔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위에 거는 간병난, 밑에 거는 이제 간병기.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간병난은 무슨 뜻이냐? 진료받기 어렵다. 밑에 거 그 간병기는 뭐냐? 한 번 병원에 가면 돈이 왕창 나온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럴 수밖에 없죠. 의료보험이 전 국민 11억 중에서 10억이 의료보험이 없었어요. 예. 1990년 말이 되면. 예. 이러니까 병원에도 안 가고요. 그다음에 한 번 병 났다 하면 진짜 망하고. 제가 재미난 게 그 1997년, 98년도에 이제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쓰느냐고 예. 중국에서 북경대학교에서 이제 개건연구원으로 1년 있었는데 아, 어디 아프셨구나. 아픈 게 아니라 네. 그 당시에 농담 반 진담으로 뭐 한 줄 아세요? 그 유학생들 사이에 정프로 말 안 듣네. 너 그럼 저 북경대 병원 입원시킬 거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네. 가끔 멀쩡해서 입원했다가 죽어서 나와요. 왜?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의료 체계가 엉망이었다는 아.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 이제 교수 집을 좀 찾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약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듬뿍듬뿍. 아, 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병원을 잘 못 가니까. 아, 미리미리 사놓는구나. 그다음에 저 정프로님도 미국 생활 좀 해보셨으면 아실 텐데 그 타겟이나 이런 데 가면 네. 약 파는데 무지하게 크잖아요. 있죠. 그래갖고 뭐 약을 카트를 밀고 와 사잖아요. 네. 중국이 그랬어요. 아, 그래요. 중국의 약국이 의리의리하게 크고 사람들이 카트를 밀고 약을 사가. 나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아, 중국인들이 저기 디저트 약을 드시는구나. 아. 근데 나중에 알았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원도 못 가고 약값이 비싸니까. 이게 이제 의료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은 나아졌는데 네. 의료는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게 2000년에 WHO가 191개를 조사를 했어요. 네. 결과가 뭐냐? 191개 조사 대상 중에서 의료 불평등 지수가 중국이 188이에요. 아,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 병원 가서 막 하고 나머지는 못 한다는 얘기예요. 국민의 90%가 의료보험이 없었으니까. 네, 이건 네.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이런 속에서 이제 할 수 없이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12억의 인구가 네. 이거 의료보험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심각하지. 그다음에 의료보험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도 지금 요번에 의료개혁이라고 해봤자 의사 수 늘리는 거잖아요. 네. 이거 갖고 2년을 그렇게 난리를 폈는데 네. 중국은 의료보험은 이거 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에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정책을 결정할 때 안 좋은 조건 세 가지를 다 갖췄다라는 거예요. 뭐가 세 개예요? 첫 번째가 예. 정부 부서가 영역 다툼이 심해요. 자꾸 이제 정프로님은 그러시는데 아 시진핑이 해 그럼 한다. 그걸 못하는 게 대안을 제시하고 하그래 해야죠. 의료보험이라는 게 전 국민을 만족시키는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네. 그걸 뭐 하는 힘도 아니고 알고 있으면 하그럼 해줘.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의료보험과 관련된 모든 국무원 부서들 있죠. 네. 거기서 관련돼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많이 걸려 있어갖고 16개 부서가 관련돼 있어요. 아, 쉽지가 않군요. 이게 그래. 첫 번째. 예. 두 번째가 이거는 잘못하는 거에 따라서 잘못하면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우선 의사, 간호사, 예. 그다음에 또 제약회사, 도매점, 소매점, 약값을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기층에 있는 보건원들 있잖아요. 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목을 매는 사람이 최소한 600만 명이 지금 목을 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하면 밥줄이 큰일 나는. 네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념 대립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념까지 갈 건 뭐? 그러니까 의료 개혁을 시장에 맡겨야 된다. 예. 시장파. 아니다. 사회주의 전통에 따라서 국가가 주도해야 된다. 예. 완전히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이 싸움 때문에
정책만 결정하는데 그래서 4년이 걸렸고 네. 어렵다 보니까 시험 실시를 조금 하게 되고요. 그것까지 지금 1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해서 2006년도에 먼저 국무원이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 공산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부 16개 부서가 차관들이 모여갖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요. 예. 근데 그 내부에서 싸움이 못하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민간 기구에다 용역을 의뢰해요. 프로젝트를 준 거죠. 그랬을 때 중국에 있는 대학교 5개 대학, 베이징 대학, 뭐 인민대학 해가 명문대 5개 대학이 다 참석했고요.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연구기관 그리고 제면한 게 국제조직 2개한테 맡겨요. 프로젝트 하나가 월드뱅크고 하나가 세계보건기구. 그 의료계획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프로젝트를 준 거예요. 예. 이런 조건에 맞춰서 방안을 짜라. 예. 그 다음에 민간 자문의사 맥켄지. 이렇게 해서 그 여러 가지 기구 다 합쳐서 9개 기관에 용역을 발주해 갔고요. 그걸 만드는 데만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러니까 거기에 소위 말해서 그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 방안을 요청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부서들이 모여갖고 초안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딱 1년 6개월 걸렸던 걸 해서 내부 심의에 들어갑니다. 그 내부 심의만 다시 10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부 심의는 첫째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 중앙 부서잖아요. 중앙 부서 주요한 부서 산하에 이렇게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13개의 연구소가 역시 또 10개월 참여해서 개별적으로 다 검토하고 복잡하다. 거기에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만 해서 안 믿으니까 외국에 또 바깥으로.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대학교 베이징 대학 등대학 8개 대학 정부 연구소 그다음에 국제조직도 역시 세계보건기구 월드뱅크 그다음에 영구국제개발부 그다음에 민간의사도 맥켄지 중국 국제금융공사 그다음에 세계에서 이 의료기획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사람 5명 이렇게 해갖고 다시 그 초안을 있잖아요. 저 갖고 다시 용역을 준 거예요. 검토해서 의견 내라. 이때는 혹시 저 중국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이때 후진타오. 후진타오예요? 그다음에 원자바오. 원자바오 후진타오. 근데 지금도 이렇게 결정해요. 지금도 시진핑 시하에서도 이렇게 한다 이거죠? 해요. 이게 관료 방식의 기본으로 중요한 정책은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때 또 이거 할 때 원자바오는 뭐 하냐? 본인이 직접 있죠. 중국 전문가. 그다음에 지방 대표들 모아갖고 10번 정도의 회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안을 만드는 데만도 1년 6개월. 그것도 중국 내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그다음에 그것을 심의하는 데만도 다시 10개월. 그다음에 이때 또 이런 중요한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은요. 법에 규정돼 있어요. 반드시 공표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2달 동안 인터넷과 신문에 공표를 해서 약 12만 건의 의견을 들었어요. 국민 의견을? 근데 그 의견을 낸 사람 대다수 사람 예상하시겠지만 의사. 이해관계자들. 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회 관계자들의 얘기가 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드디어 2년 반에 걸쳐서 초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정부 정책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다시 태스크포스를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 위생개혁 영도소조 그 조장이 누구냐? 그 당시 이제 차기 총리로 결정된 리커창. 리커창. 리커창 부총리가 이 조장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리고 이 사람 정치국 상무위원이라 이제 부국가급이라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지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2달 동안 논의해서 최종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국무원에 넘겨서 상무회의 전체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갖고 정책만 만드는데 4년. 그리고 여기는 정부고 지들이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기관과 중국 국내 대학 그다음에 주요 연구소가 다 관여돼 있는. 물론 이제 아주 치밀하게 잘 만드는 건 매우 뭐 중요한 일이긴 한데 결국 이건 이제 실제로 실시 이렇게 했을 때 거센 뭐 반대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났으니까 최소한 들을 만한 걸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2009년 2월에 결정된 다음에 3년 동안 시험 실시해요. 또 시험으로 하고. 그러니까 2011년 말까지 이 완성된 거를 다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하는. 이렇게 해갖고 처음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한 게 2002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험 실시가 끝나는 게 2011년. 만 10년 걸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그 중국이라 진짜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우린 뭐 보통 대통령 임기 5년씩이니까 이렇게 뭐 10년 걸릴 일, 뭐 8년 걸릴 일 이렇게 못 하잖아요. 못 하죠. 근데 중국은 어쨌든 뭐 누가 뭐 주석이 되든 뭐 총리가 되든 무조건 하는 거죠. 하는 거니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겠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혁신주도 발전 전략이 30년 걸렸다. 중간에 좌절된 적도 없고 바뀐 적도 없다. 이게 가능한 게 최소한 개혁기에 있잖아요. 중국의 주요한 정책은 다 이렇게 결정됐어요.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시행착오가 적고요. 실수가 적은 거고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결국에 성과를 보면 성과는 대성공이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의료개혁 막 시작했을 때 시험 실시 시작해서 2003년에 가입률이 30%밖에 안 됐는데 시험 실시했을 때 끝나고 났을 때는 96% 지금 거의 100% 다 가입했고요. 의료보험? 예. 도시와 농촌 다 가입했고 통합했고 그리고 지방에 2,200개의 병원이 새로 만들어졌고 보건소 33만 개 다시 정비했고. 지금 중국 의료는 매우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은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다 치료는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14억이. 이게 이제 이때 했던 결과예요.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거는 의료비가 여전히 비싼 것도 있고. 중국이? 예, 왜냐하면 의료보험 내는 게 적거든요. 의료보험비는 적대 대신 병원 가면 낼 돈은 조금 꽤 크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료보험이 커버리지가 완전히 확보가 돼서 치료는 받을 수 있는데 비용은 여전히 넘는 문제. 그다음 의약 분업이 안 돼 있어요 아직도. 왜 안 되느냐? 병원들이 지금 강력하게 반대해서. 왜냐하면 그 중국의 의약 단가를요, 의료 치료 단가를 낮췄는데 유일하게 영리를 보장했는 게 뭐냐면 약값. 예, 약값이에요. 조제약.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 남는 돈의 50%가 약값이에요. 그걸 병원들이 놓질 않는군요. 예. 근데 병원들이 안 논다고 해서 그걸 그냥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돈을 보존해 줘야 되잖아요. 다른 뭘로라도.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갖고서 그 월드뱅크 가서 이거에 대한 보고서를 냈거든요. 극찬을 했고요. 그다음에 새 국제 사회안전망협회에서 우수상을 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바가 뭐냐? 왜 중국이 지난 48년 동안 개혁개방 그 정책을 추진할 때 그 중요하고 힘든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걸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중국 의료 체제가 우리보다 더 낫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고 절대로 아니에요. 대신 중국이 어떤 정책 중요한 걸 결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는 이제 설명해 주신 거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의사수 올리는 걸 이런 걸 갑자기 의사 집단들이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라 정부 집단들이 교육 정책을 이렇게 하거나 중국에서 불가능해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될 게 공산당이 무조건 하면 결정한다. 공산당은 신이 아니에요. 자기가 대안이 없는데 어떻게 시킵니까? 그러니까 대신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4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은 그런 의료계획 하나를 이제 결정하고 실행할 때만 하더라도 수많은 의견을 듣는 아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또 여러 얘기들을 많이 여기저기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서 그 결정한 이후에도 실험으로 적용을 먼저 좀 해보고 그다음에 확대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 예를 들어서 지금 15차 5개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서부터. 그게 그 의견을 듣는 걸 지금 2달째 하고 있어요. 300만 명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냈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 다시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중국이 억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하나가 발전적 측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행착오를 줄인 게 이런 것 때문에 줄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가능했던 게 한국이나 미국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선거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4년이나 5년에 지나면 선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선거를 대비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돼요. 이러니까 무리하게 되고 재촉하게 되고 이게 지금 사실은 2000년대 넘어오면 민주주의의 위기거든요. 전 세계가요. 한국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위기고 그 주된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 체제가 워낙은 가졌던 장점은 사라지고 단점만 남는. 장점이라는 게 뭐냐면 다양한 의견을 내고 경쟁하고 누구나 보호해주고 이런 건데 이거는 언제부터 사라지고 단점은 뭐냐. 파퓰리즘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맞아요. 이 단점이 드러나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상당수가 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단순히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지금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있잖아요. 저건 장기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다 알거든요. 미국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3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못 넣으면 이제 자기 이제 대통령 끝나고 다시 가면 30몇 개 걸려 있는 그 다시 재판 받아야 되고요.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평생 감옥에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뛰어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자기한테 주어진 건 4년밖에 없고 이런 속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반면에 중국은 여태까지 뭐 시진핑이 뭐 자기 10년 내에 뭐 끝내겠다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업적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자기가 끝나도 공산당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게 있는 거고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중국이 어떻게 정책을 결정해서 발전했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은 다 이렇게 결정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이게 평상시에 관료 방식. 이런 나라가 혹시 또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베트남도 비슷해요. 네, 베트남도 그래서 베트남이 1980년 노이모이 정책 기억하시죠? 세신 정책. 그거 하다가 사실은 처음에는 베트남이 이제 소련식으로 했다가 아니다 해서 96년에 중국식으로 바꿨거든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베트남도 지금 7~8% 계속 성장하고 있죠. 이제 바로 베트남의 정책도 네. 작년에 7월에 그 응웨 푸종 서기장이라는 베트남 총서기가 갑자기 병으로 사망했거든요. 네. 그래도 정책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당이 결정한 거니까. 당이 결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베트남도 중국하고 똑같습니다. 5개년 계획 짜놓고 거기에 입각해서 베트남 공산당이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의.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부 개발도상국들 발전이 필요하고 사회 안정이 필요할 때는 발전만 보장이 된다면 권위주의 체제도 괜찮은 게 아니냐. 이 시스템은 누가 만든 거예요? 아니면 이게 원래 공산당이 중국이 갖고 있었던 시스템인데 그거를 옛날에 마오쩌둥은 이 시스템을 깼던 거고요. 그거를 개혁 개방하면서 덩지아핑에 의해서 집단주의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복귀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오쩌둥 때도 있잖아요. 1949년에서 1956년대까지 그때는 이제 중국 발전이 황금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요? 네. 그때는 중국이 또 잘 발전했었던 그때가 시절이 중국 발전의 황금기라고 그래요. 그래요? 근데 마오쩌둥이 갑자기 1958년에 대학진 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사람이 이상해지기 시작해갖고 완전히 지 멋대로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죽을 때까지 70년에 죽을 때까지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게 다시 이제 그 당시에 덩자핑이라는 사람이 뭐 했었느냐? 공산당 사무총장 총석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국무원 부총리도 했었고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도 했었어요. 덩자핑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실무 분야에 당정군의 실무 분야에 상당수 책임자 역할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사면복권돼서 권력을 딱 잡았을 때는 그걸 다시 복귀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덩샤핑이라는 사람이 그 16살에서부터 시작해서 21살까지 5년 동안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본주의를 직접 받고.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국가 관료 시스템에 시장 경제를 돌입하는데 아무 주저가 없는. 그래서 뭐 덩샤핑이 가장 좋아하는 게 크루아상이고 포크도 다 거기서 배운 거고. 그래요? 이제 그게 결합돼 있는. 이랬던 겁니다. 요게 이제 의료개혁. 이렇게 해서 일상시기에 중국에서 중요한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나. 예를 들어서 반도체 육성 정책, 그죠? AI 육성 정책, 벤처 육성 정책 있잖아요.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걸 뭘 하고 있느냐 말씀드렸던 15차 5개년 계획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체로 충분히 얘기를 듣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결정을 한 다음에는 또 실험하는 그리고 또 보완하는. 근데 그건 뭐 사실 굉장히 상식적이긴 한 것 같은데. 근데 요새 민주주의 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특히 그래서 저 같은 정치학자들이 한국의 대통령제 있잖아요. 5년 단임제 이건 안 된다. 이건 빨리 바꿔야 된다고 계속 하는 얘기가 5년 해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미국도 뭐 하면 8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8년. 미국은 괜찮나?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게 전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면 개도국의 문제도 했는데 지금은 선진국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위기의식이 좀 심해요.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건지. 더군다나 그 세계 이제 민주주의가 두 가지 형태가 대명사인데 하나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제, 또 하나는 영국의 의원내각제. 근데 혹시 정프로님 지금 영국 총리가 누군지 아세요? 이름이? 지금요?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정프로님 정도면 우리나라의 진짜 오피니언 리더고 그렇거든요. 몰라요. 왜 모르느냐? 하도 많이 바뀌어갖고. 이미 영국 정치는요. 유럽 정치에서 스타머라는 사람이에요. 스타머? 네. 스타머라는 사람인데. 그 인도계 그 아저씨는 그만뒀군요. 잘렸어요. 벌써 잘린 지가 꽤 됐고요. 한참 됐군요. 됐고 지금 노동당 스타머라는 사람인데 벌써 유럽의 옛날에 핵심이었다가 지금 물러나기 시작했죠. 언제부터 그러냐? 브렉시트부터 그래요. 그 브렉시트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난민들 안 받겠다고. EU 탈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게 아니라요. 뭐가 문제였느냐면 그 찬반 투표를 하는데 영국의 유권자는 자기가 무슨 표를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브렉시트 찬반을 했는데 어느 쪽에 했는지도 잘 모르겠다. 나가자. 찬성을 했어.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EU를 나오는 거야.
깜짝 놀랐구나. 깜짝 놀라서 협상하는 과정이 길어졌다는 걸 아시죠?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로서 마땅히 행사해야 되는 권리도 잘 모르고 중요한 그렇게 중요한 그건 나라의 구군이 걸린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도 저렇게 쉽게 다루는. 그러니까 의원내각제의 본산이 영국에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트럼프 1기 2기 하면서 네. 미국 정치에 지금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 중심제 국가도 저렇고 거기다가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나 네.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 지금 극우파들이 네. 상당한 지금 득표를 하고 있거든요. 요번에 그 일본에서 있었던 선거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제 일본은 이제 하원인, 중의원, 네. 상원인, 참여원인, 참여원 선거를 했는데 네. 거기에서 지금 가장 돌풍한 게 자민당이 과반수를 못 얻은 게 아니라 참정당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 발음도 잘 안 되네. 참정당. 네. 그게 어떤 정당이냐? 저펜 퍼스트를 부르짖는 약간 극우주의. 그래, 일본의 트럼프당이에요. 근데 거기가 여태까지 한 석밖에 없었거든요. 예. 이번에 15석을 얻었어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든 국민들이 다 결정하는 거에 뭐 맞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게 다양한 것들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그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게 지금 너무 많죠.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네. 그래서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정치학자들의 최대 과제가 민주주의가 지금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예. 자, 그럼 중국의 위기 상황에서의 그러면 시스템. 예, 한번 보시죠. 봐야죠. 예,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그게 코로나. 사실 저희 코로나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너무 힘들어갖고 3년 동안. 왜요? 안 힘드셨어요? 코로나 때? 예. 코로나 때 너무 힘들죠. 답답했죠. 예. 그래서 그런데 사실 제가 예. 그 왜 이거 중국통 시즌2가 늦어졌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책을 쓰느냐고. 그러셨어요? 네, 제가 이제 중국의 위기 대응 정책, 코로나와 인민 전쟁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수많은 중국 전문가 중에서 그래도 한 명은 좀 써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쓰느냐고 굉장히 힘들었고,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책이 늦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코로나를 연구하려면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첫 번째가 왜 또 초기 대응에 실패했는가 중국이. 실패한 건 맞아요? 저는 실패했다고 확신해요. 중국은 인정 안 하죠.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2003년 중국에서 사스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에 5, 6조 원 한국 돈으로 5조에서 6조 원을 들여갖고요. 그 소위 말하는 방역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다. 전산화로. 그래서 그 사이에 2009년에 소위 말하는 이제 신종플루, 뭐 돼지, 콜레라 그거. 그다음에 2013년에 조류독감이 있었을 때 성공적으로 막았어요. 성공적이라는 게 뭐냐? 한국에 일어난 거에 거의 100분의 1도 중국에서 감염이 안 됐어요. 이게 작동이 돼갖고. 근데 이게 왜 작동이 된 거냐? 이때는요. WHO 세계보건기구가 중국한테 알려준 거예요. 지금 신종플루 유행하니까 조심하라. 조류독감 유행하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서 방역을 성공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엔 또 실패했어요. 네, 코로나. 코로나 때는 약 2달을 놓쳤어요. 2달을.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도 감염되고 우리도 감염되고 그래서 이걸 해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해명되는 거는 그런데 어쨌거나 해서 1월 20일 날 국무원이 그 당시에 리커창 총리 때니까요. 결정했어요. 3번에 걸쳐서 중앙에서 그러니까 1월 1일서부터 3번에 걸쳐서 중앙 질병통제센터에서 방역팀을 보내거든요. 우한에요. 조사하러. 근데 첫 번째 팀, 두 번째 팀은 있잖아요. 잘못 결과를 냈어요. 사람 사이에 방역이 안 됩니다. 감염 안 된다? 안 된다. 감염 안 됩니다라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갖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갖고 3번째 다시 보내요. 근데 그 3번에 참여했던 그 방역 그 조사팀은 중국 최고의 전문가들, 홍콩 전문가들 해서 보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우한시 정부가 주는 자료, 호북성 정부가 주는 자료를 안 보고요. 바로 다이렉트로 현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가서 의사들 만나고 환자들 보니까 바로 드러나죠. 이건 아니다. 아니다. 감염이다. 사람 사이에 감염도 되고 좀 심각하다. 그래서 그거를 오전에 기차 타고 가서 알고서 오후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기차 타고 다시 KTX 타고 북경에 와서 바로 보고하고 다음 날 기자회견하고 그날 그냥 선언해 버렸어요. 그게 1월 20일이에요. 그 1월 20일이에요? 2020년? 그래서 그거 하고 2달 만에 3월 20일 딱 2달 만에 중국 국내 감염 0이에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감염자는 있는데 중국 감염자가 없어요. 왜 그게 가능했느냐? 다 봉쇄해버려갖고.
아,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바로 이게 이제 위기 시의 대응책. 이 2달 동안에 14억의 인구가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풀게 됐느냐. 이 세 가지 얘기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비상시에 위기 상황에 정부 대응책을 보기 위해서 이 중에 2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다 보고 싶으시다. 네. 중국이 위기 때 어떻게 하는가. 중국이 왜 안 망하는가. 근데 네. 솔직히 권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그 코로나 저 책을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읽고 재미나다고는 하는데 네. 이걸 갖고서 제가 그 조영남의 중국통 시즌 2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오늘 길어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분석하는 건 언제냐면 네. 그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1월 20일 날부터 시작하고 비약적으로 늘기 시작해서 3월 20일 날 국내 발생 0이에요. 저거 이제 통계를 안 믿는 사람이 사실 많거든요. 그렇게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진짜 저거는 맞는 얘기다. 일단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스스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나온 자료, 동시에 WHO에서 나온 자료를 인정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여기다가 이거 다 가짜다 해버리면 나머지 모든 얘기가 그래서 그걸 논리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물에 독뿌리기라고 그래요. 네. 얘기가 안 돼요. 근데 일단은 전제로 해서 자 그리고 바로 이거는 운동 방식으로 위기시다. 그래서 모든 결정은 공산당이 하고 정부는 집행하고 그다음에 공산당, 군, 인민단체 총동원 하는 어떻게 하나 그걸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맨 먼저 하는 게 뭐냐. 중앙에 지휘기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지휘기구가 공산당 코로나19 영도소조라고 해서 이걸 바로 1월 20일 날에 있잖아요. 이 밑에까지 아주 우리식으로 한다라면 대형 아파트 단지까지 있잖아요. 이런 조직이 다 만들어지는 일주일이 안 걸려요. 맨 중앙 정부의 조직 만들어지고 거기서부터 밑에까지 내려오는데 민간의 무슨 아파트 단지 한 동에 다 실하는데 딱 일주일 만에 다 14억인가. 왜냐하면 매뉴얼이 있어서 그래요. 법도 있고. 그렇게 통제가 되나?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만드는 게 중앙 코로나19 영도소조인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조장은 누구냐? 리커창. 왜냐하면 행정하고 그 이런 거는 다 총리 담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진핑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부조장으로 왕운이라고 이 사람은 당을 대표한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조원으로는 다 정치국원급 거물들이에요. 여기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정책은 다 의사결정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은 다 리커창이 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도기구, 지도 조직이 만들어지면 손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행기구. 그건 국무원에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국무원 코로나19 연합통제기자라고 해서 실무기구예요. 이거 조가 이렇게 나눠지고요. 이 조장은 국무원 부총리가 조장이에요. 그래서 장관급으로 이런 실무팀을 다 만들어요. 이것도 순식간에 만들어져요. 다 일주일 안에 만들어지니까. 이제 이런 것 많이 해봤으니까. 그리고 매뉴얼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능한 거야. 이제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31개 중국이 성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성이 제대로 하는지를 위해서 감독조를 다 보내요. 중앙에서. 그리고 우한에 대해서만은 특별히 중앙 감독조를 별도로 보내요. 왜? 거기가 사고 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앙 지도자라고 그래갖고 딱 중앙 지도자라고 우한시에 특별히 보내요. 그리고 그 조장은 이제 부총리 정치국원이고 부조정인 천인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한시 당석이었던 사람이에요. 우한시 당서기를 2년 했다가 승진해서 중앙 정법위원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공권력 최고 그 사무총장이에요. 우한시 당석이었던 사람이니까 우한시가 거짓말을 못해. 이렇게 부조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차관급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우한에 파견돼서 여기서 76일 동안 거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 상층 지도부 그래갖고 여기 위에 있는 순출란 저 양반은 나이도 많거든요. 여자분인데 근데 이제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과학, 의생, 문화 이런 걸 담당하시는 분이라 부총리면 정치국원이라 무조건 여기 상주하고 리커창도 방문하고 요게 중앙조직. 요게 딱 만들어지는데 4, 5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1월 20일 날 결정하고 만들어지는데 일주일 안에 다. 모든 게 다 끝났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우한시 전면 봉쇄 이거 결정한 것도 거기 3차 구성조가 가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건의를 해요. 지금 너무 빨리 퍼지기 때문에 전면 봉쇄 필요합니다 해서 바로 받아들여서 21일 날 결정해버려요. 전면 봉쇄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우한시 인구가 그 당시에 960만 명 서울시 인구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못 나오게 한 거예요. 사람들을. 아예? 저 마트도 못 가고? 못 가죠. 학교도 못 가고? 당연히 학교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파트 단지를 못 나와. 그래서 호북성이 그 중국말로 이제 후베이성인데 거기가 인구가 얼마냐면 5,700만 명이에요.
5,700만? 예, 대한민국보다 커요. 예. 거기서 이제 그 후베이성의 성도가 우한 예. 중심지고 그다음에 나머지 15개 도시가 있어요. 우한이 그 후베이성의 성도의 성도예요. 예, 예. 예. 그리고 나머지 15개 도시가 있어요. 예. 자, 도시가 있어. 거기도 다 봉쇄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봉쇄라는 게 뭐냐? 아파트 단지를 못 나오게 한 거예요. 다음 날 그냥.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뭐 회사도 가야 되고. 뭐 그런 거 다 끝났고. 예. 당장 뭐 먹고 살아요? 그렇죠. 뭐 슈퍼도 못 간다는 거 못 아니에요? 가요, 지금? 못 가요. 음. 이제 그걸 머릿속에 그걸 오시면 되는. 그거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 불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은 가능해요. 그럼 그래서- 먹을 거 넣어줘요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PCR 검사라고 아시잖아요. 그거 예. 어떻게 하고 먹을 거 어떻게 하고. 예, 예. 그러니까 1,000만 명이 갇혀 있는데 거기 아픈 사람 없겠어요? 치료해야 되고 이런 걸 76일 동안 한 거예요. 우한시만. 그럼 그것만 76일 한 게 아니라 나머지 15개 도시가 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도 인구가 500만, 300만 다 이래요. 네. 거기도 2달 동안 가둬놨어요. 아. 그래서 5,700만 명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대중교통도 운행도 안 하고. 당연히 안 하고. 아. 이거를 70일 동안 하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선 중앙 관련해서 예. 위기 시기에 어떻게 하는가를 회의하는 걸 이렇게 분석해봤더니 거기 정치국 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 국무위원, 상무위, 중앙 코로나19 영도소 이게 중앙 조직이거든요. 예. 회의를 하는 거 봤더니 예를 들어 정치국은 매달 한 번씩 열리고요. 워낙 정치국 상무위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갖고 한 달에 4번 열리거든요. 네. 그다음에 국무원 상무위 총리가 하는 거거든요. 총리, 부총리. 이게 일주일에 한 번에 하고 예. 중앙 코로나19 영도소조 이렇게 보니까 중요한 회의가 한 달에 14개씩 열렸어요.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여기에 다 참석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 모든 회의에. 리커창? 아시네. 예, 네. 리커창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30일 중에 이 중요한 회의를 15일을 회의한 거예요. 예, 그럼 예. 이 사람 잠 잤겠어요? 뭐 거의 못 잡겠지. 거의 뭐. 못 잤겠고 예. 이때 아마 과로해서 작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아 작년에 참. 예, 리커창이 심장마비 죽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 리커창이 죽었을 때 전국적으로 그 애도. 애도하고 추도하고 하는 그런 이유가 어. 실제로 코로나19를 통제하고 그러는 데는 리커창이 다 주도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 총리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보였듯이 한 달 전에도 회의만 중요한 회의만 15개를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방문해 가면서 다 독려하고 이걸 4개월을 했고 3년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의 이렇게 3년을 살고 나면 네. 사람이 아니죠. 그렇겠네요. 예, 이런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3년 동안은 시진핑이 어디 갔나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 예. 이 코로나 시기에. 예. 이건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시진핑을 띄우려고 온갖 만들고 뭐 하고 그러는데 국민들 감정은 상당히 싸늘했고. 아 그래요. 예. 대신 리커창을 굉장히 이렇게 올려 세우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그게 우연이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중앙 조직이 어떻게 만들었나 봤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뭐 한다 그랬습니까? 공산당이 결정할 뿐만 아니라 총동원해야 된다 그랬죠. 예. 그랬을 때 시진핑은 그다음에는 공산당 총서기로서 당원들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네. 2가지인데 모든 조직과 당원은 솔선수범하라.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헌금하라. 아니 솔선수범하라는 거야. 그냥 뭐 열심히 살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네.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데 우한에서 딱 봉쇄가 됐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처음이니까. 여기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느냐? 치료를 해야 돼요. 예. 의사가 없어. 예. 그래서 시진핑이 공산당원은 모범을 하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 공산당원인 의사들 알아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약 전국에 있는 6만 명의 의사가 네. 후베이성에 몰렸고요. 그중에 아하. 4만 3천 명이 우한시에 들어갔거든요. 어. 거의 대다수가 공산당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베이징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공산당 돌격대 해갖고 의사들 300명 쫓아갖고 네. 죽으러 간 거예요, 진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공산당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산당 모범 보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아. 이렇게 해갖고 거의 간호사건 뭐 의사건 상당수들이 처음 들어간 건 다 공산당원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그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공산당원인 의사가 이렇게 일하는데 거기에 네. 뒤에다 공산당기를 걸어놓고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일도 못해요. 아. 자기가 이 공산당원이 자발적으로 가서 이렇게 한 데는 아.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당동원이에요. 이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약간 공산당을 좀 좋아할 수도 있겠네 저런 거 보면. 위기 시기에 그러니까 평상시엔 공산당이 안 나타나요. 아. 근데 이제 위기 시기에는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인민해방군 네. 해갖고
그 의사들 있잖아요. 인민해방 그 군의관 4,000명이 우한시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공병대가 동원돼서 병원 2개 다 짓고 그다음에 그 방역 해국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군 중에서 인민해방군은 정규군이고 민병이라고 약 1,000만 명. 예비군 같은? 예, 군대 안 가서 훈련 받는. 있다고 그래서 1,000만 명 중에서 매일 20만 명씩 동원이 됐어요. 그게 다 군이 동원된 거예요. 네네네. 이런 걸 다 군이 하고 그다음에 인민단체, 노동조합 연합회, 그 부녀자 연합회, 공천당도 자원봉사 활동에 200만 명이 동원이 돼갖고요. 그들이 다 하고 부녀연합회는 주로 뭘 하느냐면 마스크 이렇게 목음 이렇게 해갖고 인민조직의 총동원. 이게 순식간에 일주일 만에 이제 그리고 이때 이제 명령을 내릴 때 시진핑이 국가 주석으로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공산당 총서기로서 또 군에 대해서 명령을 내릴 때는 중앙군사리 서기로 주석으로서 명령을 내리는 이게 총동원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여튼 이런 걸 발생했을 때는 공산당원 그다음에 군 그다음에 인민단체가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움직이는 이런 체제가 되는 거예요. 약간 저럴 때는 좀 그 개미 집단 보는 것 같은 느낌. 똑같은.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있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이제 우한시도 이제 21일서부터 이렇게 조직해서 거기 뭐 그 애국 위생 손씻기 운동 뭐 이런 거 전면 통제 주택 단지 바깥을 못 나갔으니까 뭐 이런 걸 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해서 막아놓으면 먹고 살아야 된다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4개월 동안에 중앙과 이런 데서 한국 돈으로 치면 거의 그 50조가 되는 돈을 50조 원 거기다 지원해 준 거고 전국에 있는 의사 43,000명 그다음에 우리도 이거 처음 알았잖아요. 에크모라는 거. 네네네. 그게 중국 전역에 있는 에크모의 4분의 1이 우한시로 다 모였대요. 이런 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우한시는 인구가 약 960만 1,000만 명이니까 자립적으로 되는데 나머지 그 15개 도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이제 급하잖아요. 재정도 넉넉하지 않고. 그럼 중국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건 개혁개방 때 항상 썼던 건데 중국에는 나머지 성들이 도시를 하나씩 맡아요. 성들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해시, 그다음에 무슨 뭐 광동성, 절강성, 강서성 잘 사는 성들 있잖아요. 뭐 산동성, 산동성도 인구가 7천만이에요. 광동성은 인구가 1억이고 이런 데가 후베이성에 있는 도시를 하나씩 1대1로 맡아요. 맡아도 뭐래요?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충북에 문제가 생기면 경남이 제천 맡고 뭐 충남이 뭐 청주 맡고 뭐 이렇게 해갖고 바로 그겁니다. 이게 중국은 제도화돼 있어요. 그래요?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그 코로나19 영도소조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국무원 산하에 집행조에서 거기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의사sob지학 돈 이게 이제 그 사진 중에 하나예요. 그 복권성 팀이 후베이성 이창시에 이제 파견되는 의료진 파견되고 돈 보내고 물자 보내고 모든 걸 다 책임지는. 저 참 희한한 시스템이네. 이거는 40년 동안 이렇게 운영해 왔어요. 예를 들어서 광동성하고 저 동북삼성 흑룡강성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자매결연을 맺어갖고 그 돈도 광동성이 지원해주고요. 그다음에 광동성에 있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수백 명이 옛날에 흑룡강성으로 가서 거기 부시장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흑룡강성에 있는 그 부시장 공무원들이 수백 명이 또 광동성에 와서 2년 동안 근무하고.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국도 마치 미국의 그 주처럼 따로 그냥 성별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어쨌든 이 성의 어떤 도시는 다른 성 여기랑 이제 자매결을 맺어서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결합을 시켜 놓는 거군요. 그렇죠. 중앙이 그걸 해주고요. 그다음에 유일하게 예외가 티베트하고 신장 위굴. 거기는 전 지역이 다 지원해요. 지원이에요? 네, 지원. 그러니까 돈, 인원, 정책 이 모든 거를 특히 연해 지역, 경제가 발전한 지역 있죠.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서 티베트, 신장에 뭘 도와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알기로는 되게 억압을 많이 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고 이제 도와줘요. 엄청나게 도와줘요. 신장 위굴 같은 데는 중앙에서 돈을 지원 안 해주면 자체적으로 안 돼요. 경제적으로. 티베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인원이 예를 들어 티베트 같은 경우 인구가 250만 정도밖에 안 되고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중국 체제가 억압적 측면과 발전적 측면 두 가지가 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위기 시가 딱 되면은 이런 지난 40여 년 동안 개혁기 때문에 만들었던 이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밑바닥, 밑바닥은 어떻게 움직였냐? 기층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밑바닥, 기층.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중국은 이제 중국식 말로는 격자화인데 우리식으로 한다면 바둑판식 관리 체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1999년에 파룬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그게 중국 도시 전역에 퍼져 있거든요. 네. 그걸 보고서 공산당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수천만 명의 파룬공이 도시를 점령했다. 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식으로 하면 바둑판식 관리망을 만들어요. 아, 파룬공이 바둑판식으로 걸려 있으니까 바둑판식으로 감시하는 그거를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사조직들이 못 들어오게 아. 도시를 만든다. 그래서 비하자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가 지금 영동포구죠. 네. 영동포구를요. 그 바둑판처럼 나누는 거예요. 그냥 지도로 나눠요? 예, 그러니까 사람 거주지. 아. 거주지. 네. 그러면 그 바둑판을 하나를 또 다시 나눠요. 네. 그리고 조그만 한 사람당 보통 100가구에서 200가구씩 관리할 수 있는 격자 관리원이라고 고용하는 거예요, 공무원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관리하나 단순히 전입신고하고 전출신고한 그 정도가 아니라 네. 진짜 거기 사는지 누가 뭐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억압적 측면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이거는 최첨단 네. 장비를 갖고서 다 관리를 해요. 아. 그리고 그걸 다 톡톡톡 두들겨서 네. 여기가 영동포구니까 구청에 그 슈퍼컴퓨터에 그게 다 저장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시스템이 2000년대 초반 되기 시작하면 주요 대도시에 다 만들어지게 돼요. 일상적으로. 그런 전산 시스템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상태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도 없고요. 반 시위도 안 돼요. 뭐 그렇겠네요. 예. 이 정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예. 이게 바로 1차로 2003년에 사스 때 한번 쓰였어요. 자, 아까 그러셨잖아요. 우한시 인구 9,600만 명인데 76일 동안 가둬놔서 어떻게 사냐. 예.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미 예. 모든 아파트 단지 이런 데 있잖아요. 예. 이게 다 관리망에 까져 있는 거예요. 아. 여기에다가 뭐만 만들면 되느냐. 사람만 충원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 어떻게 충원했느냐. 예를 들어 비유하자면 여기 영동포구니까 영동포구에 있는 무슨 뭐 증권거래소라든지 하여튼 뭐 이런 국가기관이 있을 거잖아요. 예. 거기에 지시를 내려요. 모든 국가기관은 그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 4분의 1을 빼고 나머지는 전원 다 현장으로 가라. 그러면 나머지 4분의 3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가는 거예요. 이 격자 관리하는. 네네. 예를 들어 조그만 아파트 단지 네.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해야 돼. 출근을 근로해야 돼. 그렇게 해서 그게 만들어진 게 질병 통제 공작대라고 해서 있잖아요. 네. 보통 10명 정도 한 팀이 돼갖고 거기에는 이제 당원이 총책임지고 네. 의사나 간호사 1명 들어가 있고요. 경찰 들어가 소방관이 있고 이게 도시마다 그러니까 서울시마다 조그만 아파트 단지마다 이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아파트 단지 하나씩 이게 10명씩 다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한국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 우리도 이제 아주 예전에 통반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빡빡하게 아는 것 같지만 그래도 통반장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뭐 그 집에 뭐 사정도 대충 좀 알고 뭐 이런 일이 있었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는 평상시에 하는 거고 예. 위기가 딱 발생되면 그게 한 명이 아니라 1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76일 동안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호북성 있잖아요. 네네네. 5,700만 도시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아파트 여기 이제 해놨듯이 이게 되는 거예요. 막아놔도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뭐 하는 거냐 이 사람들이. 그리고 1인당 가구가 다 배정이 돼요. 네. 넌 10가구 20가구. 그리고 매번 PCR 검사 다 해야 되고요. 아픈지 안 아픈지 그 사람이 다 관리해야 돼요. 그럼 이해 가셨죠? 이거 어떻게 방역 시스템이 문제. 예. 그 다음에 문제는 먹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커머스가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네. 그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으로 한다면 카톡 단톡방 만들어서 네. 그 지역마다 네. 딱딱 할당해서 만들어서 주문하는 거 있잖아요. 네. 탁탁 해주면 그 물건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해서 실업으로 사와서 아파트 단지 앞에 딱 내놔. 네. 그럼 거기 자원봉사단 있다 그랬잖아요. 공천단 이런. 걔네들이 다 배달해주고. 아파트 집 안문에 이거를 76일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열흘은 굉장히 힘들었대요. 굶기도 하고 네. 이게 작동 안 되니까. 네. 근데 열흘 딱 지나고 나면서 이게 작동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자, 근데 네. 문제는 이게 우한시만 그런 게 아니라요. 네. 3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중국에 있는 모든 걸 전체를 통합해 보니까 하루에 1억 명씩은 항상 봉쇄돼 있었대요. 그런 식으로? 네. 돌아가면서 어디가 풀리면 또 어디 공쇄되고 이렇게 해갖고 3년 동안 하루에 평균 1억 명씩 봉쇄돼 있는. 아니 1억 명이 봉쇄되면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더 고생들을 하고 그렇게 있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작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사도 있잖아요. 4분의 1만 남겨놓고 기자들의 4분의 3은 이거 일하러 간 거죠. 아, 이게 좋은 시스템인가? 그러니까 이게 3년 동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두 달 만에 국내 발생 0이 가능했던 게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니 2달 동안 막아놓고서 네네. 이 정도 막으면 뭐 0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만드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 2021년도인가에 그 상해 2달 가뒀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것도 똑같이 한 거예요. 아, 상해도 가둘 수 있어요. 상해는 인구가 근데 얼마냐? 2,600만 명이에요. 2,600만 명 얼마나 많은 거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그런데 서울, 경기도 다 이게 2,500이거든요. 예. 이거를 2달 동안 가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번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국제회의 가서 그 상해 출신들, 북경 출신들 이렇게 만나서 봤는데 농담으로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2달 동안 술만 시커 먹었다는 거예요. 아, 집안에서? 네. 나가지를 못하니까 답답하기는 하고. 와. 근데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600만 명을 2달을 가둬놓는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는 한편에는 억압적인 측면과 또 한편에서는 그 정도가 운영이 될 정도의 시스템이 갖춰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나라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못하는 건지 그렇죠. 못하는 거겠네. 이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예. 불가능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화나는 사람들이 냄비 두들기고 이거 풀어라. 이거 몇십 명 시위하고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2,600만 명 중에서. 그렇게 해서 코로나를 나름 극복을 했군요. 이렇게 해서 확산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하고 2020년 5월이 넘어가면 이제 동태적 코로나 정책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봉쇄를 풀어야다. 다 풀되 전산화 시켜갖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앱 있잖아요. 보통 규정이 어떻게 되냐. 이틀에 한 번씩 PCR 검사를 해갖고요. 이틀에 한 번이요? 네, 이틀에 한 번씩. 근데 어느 도시는요. 하루에 한 번씩 자체 결정을 하루에 한 번씩 했어요. 그래서 PCR 검사를 해서 녹색이 나오잖아요. 녹색이 나오면 나가도 돼. 그리고 이 녹색이 안 나오면 버스도 못 타고 아무것도 못 타요. 그러니까 그걸 3년을 한 거예요. 동태적 코로나. 이제 대신 조건 뭐가 또 있느냐. 어느 지역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일정 수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지자체에서 판단을 하는데 봉쇄를 할 수도 있고 핀포인트처럼 고기만 막을 수도 있고. 상해는 그 당시 상해 당서기가 누구였느냐면 지금 총리 리창이었었어요. 그래요. 거기는 전면 봉쇄해버렸어요. 반면에 비슷하게 광동성에도 발생했었거든요. 광동성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핀포인트를 해갖고 구만했어요. 근데 결과는 광동성이 성과가 더 좋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들 학자들은 그랬어요. 리창이 이제 끝났다. 저렇게 무식하게 2달 가둬놔갖고 중국 경제 성장률이 그때 뭐 0.5% 떨어졌다나. 그래서 큰일 났다는데 리창이 총리가 되네요. 그래서 이게 뭐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중국 전역에 걸쳐서 이렇게 3년을 했던 거고요.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어쨌든 맞긴 했는데 당장 이제 보일 수 있는 게 뭐냐. 비용 만만치 않죠. 그렇겠죠.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 있잖아요. 그 PCR 검사 비용이 얼마가 들었나 그거 검사 그게 보통 하나 하는데 단가가 5만 원이래요. 그 실험하고 다 그걸 근데 그 사람이 또 해야 되니 그 사람 인건비까지 다 쓴 거죠. 이틀에 한 번 뭐 하루에 한 번씩 했다고요. 그거를 거기서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 애기들 깐난 애기들 빼고 그러니까 14억 중에서 9억 명 9억 명을 3년 동안 이틀에 한 번씩 계산했다니까 몇백억 달러가 나오는 거예요. 뭐 당연히 나오겠죠. 그것만. 근데 그것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라는 게 엄청나고 그다음에 인신구속 그렇죠. 이런 것도 엄청난 거고 인권 침해 요소도 굉장히 많죠. 당연히 많고. 그렇죠. 그래서 WHO는 이거를 권하지도 않고요. 권한다고 할 수도 없어요. 반면에 이제 이거에 비해서 한국은 소위 말해서 코로나와의 동행 정책을 쓰면서 한 모범적인 케이스죠. 우리도 초반에 말이 많긴 했죠. 어떤 사람 뭐 동선 추적하고 뭐 이런 게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 그랬는데 그래도 뭐 비교적 잘 제가 볼 때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한국이 모범 사례. 근데 중국은 또 하나의 사례인데 어쨌든 저 같은 이제 전문가가 주로 볼 때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중국의 그 기층 통제 시스템이 이 정도까지 돼 있나. 이렇게 되는지는 왜냐하면 평상시에 안 나타나거든요. 평상시에 안 나타나는데 위기시가 딱 다가오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제 그래서 특히 우한시에서는요 76일 동안 갇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신문 기자 출신도 있고 작가 출신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을.
답답하니까 네. 황당하기도 하고 네. 화도 나고 네.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썼던 글이 올라와서 책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책을 우한일기라는 이런 책도 있어요. 한국에서 번역돼 나왔고 네. 저 같은 연구자들이 이제 그거 보면서 어떻게 70년 했는지. 동안 그 안 했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공산당에 대해서 어떻게 욕을 했고 네. 어떻게 통제를 했나 이런 거를 다 보고요. 그런 책이 아까 제가 썼던 네. 중국의 위기 대응 정책 코로나 임전쟁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거 도저히 못 해먹겠다 이런 거 혹시 중국의 무슨 저 SNS 같은 게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와요? 네. 많이 올라왔고 네. 근데 이제 그 올라오면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없어지고 또 올라오고 없어지고 이런 싸움을 계속했고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그 작가가 우한일기라는 네. 그거 쓴 사람은 이제 저 호북성 작가협회 부의장 출신이거든요. 사명감을 갖고 나라도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정부 당국이 공산당이 뭘 잘못했는지 네. 역사의 불기둥에 기록을 남기겠다면서 그렇게 욕을 먹고 썼어요. 아 그래요. 그런 용감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들 구속되고 그렇게 해서. 아 저때 당시에도. 네, 저때 그래서 시민 기자 보도를 안 해주니까 네네네. 우리나라 1인 유튜버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가서 촬영하다 잡혀 들어간 사람이 10여 명 있고요. 지식인들 중에서 항의하고 이런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고. 그래서 많이 그런 과정이 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또 한편에서는 이런 식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네, 그래서 네, 네. 평상시에 관료주의, 관료 방식으로 움직이던 이런 정책 결정 직과 집행 체제가 네. 위기가 되면 된다. 그래서 대지진 났을 때도 이랬고요, 사스 때도 이랬고요. 모든 위기가 발생하면 다 이렇게 움직여요. 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상상을 초월할 움직임입니다. 중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막 어느 성에서 갑자기 그 시 막 도와준다 하면 아 저기가 자매 결연된 그 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위에서 만들어진 태스크포스 영도 소재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네, 하여튼 일상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통치를 하는지는 일단 관료 방식, 그다음에 운동 방식, 실험 방식이 있고 예. 비상시에는 그 운동 방식이 아주 뭐 극대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예. 이 정도로 이해를 오늘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중국에서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 이 말씀 쭉 들으니까 저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중국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렇죠. 예. 오늘 이제 그걸 좀 배운 거고요. 예. 다음 시간에도 또 중국의 뭐 의회, 의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또 잘 부탁드리고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